네, 반갑습니다. 김다석입니다. 오늘은 의대 면접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위에서 써있듯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용이나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동물 또는 의약품이라든가 또 의료기술, 그 다음에 화장품과 같은 것을 우리 인체에 적용하기 앞서서 미리 그것의 효능과 부작용의 여부를 파악하는 실험이 바로 동물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은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는 임상 실험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의약품이나 의료기술, 화장품 등을 개발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 인체에 직접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 실험이라는 이야기죠.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약품이나 그 다음에 의료기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품 등을 개발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 인체에 적용하는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거치는 단계가 바로 세포 실험이죠. 세포 실험이라 그래서 세포 단계에서 이런 의약품이나 그 다음에 의료 신기술이나 화장품 등이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실험이 바로 세포 실험이고요. 이 세포 실험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이 된다면 그 다음에 걸치는 시험이 바로 동물 실험입니다. 여러 단계의 동물 실험을 거치고요. 이 동물 실험에서도 안정성이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거치는 실험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는 임상 실험이겠죠. 이 임상 실험이 가장 복잡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단계가 바로 임상 실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 후에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전제하에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인체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 실험 전 단계에서 하는 실험으로서 우리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기 전에 그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동물 실험이 없다면 세포 실험을 거친 후에 바로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동물 실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을 거쳐서 직접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의약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또는 15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시판되는 의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우리가 접할 때는 쉽게 접하지만 실제 그것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땀과 노력이 스며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비윤리성이 최근 들어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됐을 때 한 해에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약 5억 마리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5억 마리 정도로 추산되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5억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한번 국한시켜 본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강 추산을 한다면 한 600만 마리가 1년에 소비가 됩니다. 이것 중에서도 의약품, 의료기술, 화장품 개발에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5억 마리, 600만 마리입니다.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우리 인류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동물 실험을 실행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동물 실험이 논란이 된 이유가 바로 동물의 권리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의 권리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동물 실험에 대한 논란이 좀 부각됐죠. 과거에는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없다
또는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 과학계의 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동물 중에는 의식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 동물 실험 대상이 되었던 한 동물 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실험 중에 벽에다 자기 몸을 스스로 부딪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동물들은 그냥 우리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그냥 뺏어도 아무 상관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이 동물의 권리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물의 권리가 우리가 부각됨에 따라서 이 동물 실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좀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동물 실험이 너무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동물이 희생되는 건 맞지만 우리 인간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동물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인간에게 없다라고 보는 견해죠.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이 가지고 있는 비윤리성, 또 하나는 이 동물 실험이 그렇게 정확하냐, 이 동물 실험에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 회의적인 시각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에 대한 실효성 논란,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냐라는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윤리성과 그 다음에 실효성 논란에 의해서 이 동물 실험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에 대한 논란이 현재 증폭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물 실험을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과 그 다음에 또 동물 실험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동물 실험이 우리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실행되는 것이지만 굉장히 비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건강, 그 다음에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과학적 발전,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이라든가 의료 신기술을 많이 개발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비윤리적이지만 이 동물 실험만큼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시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실험에 비해서 효율성도 높고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 신기술이라든가 의약품이 개발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 동물 실험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동물 실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상 단계로 넘어가서 임상 실험을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체에 올 수 있는 후유증이라든가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내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의료 신기술이라든가 의약품 개발이 좀 지연될 수 있고, 또 그 의약품이나 의료 신기술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동물 실험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동물 실험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로서는요, 플레밍이 있죠. 영국의 과학자 이 플레밍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페니실린을 개발했습니다. 페니실린을 개발했는데,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생제죠.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막는 항생제인데,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서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세포벽을 구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 그러니까 세포벽을 생성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경쟁적 억제제로서 이 페니실린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물질이 바로 페니실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바로 항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동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도 결국 생쥐 실험을 통해서 이런 항생제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페니실린을 개발했지만 결국 그 결과 얻어진 페니실린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비약적으로 증진시켰다는 것에서 본다면 이 동물 실험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부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기억으로 192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캐나다의 과학자 밴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밴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밴딩이라는 사람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처음으로 추출한 사람입니다. 발견하고 추출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30대를 넘어서까지 생존하기가 대단히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른 나이에 거의 사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그 당뇨병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캐나다의 과학자 밴딩이라는 그런 과학자는 한 90마리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90마리의 개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이 개의 췌장으로부터 인슐린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추출한 결과 이거를 가지고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개발하는 그 실험 과정에서는 90여 마리의 개가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추출했고 그 결과 당뇨병의 치료의 길을 열었다는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동물 실험이 굉장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시험에 이런 것이 나온다면 제가 지금 예를 든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제시문에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 해서 이런 내용들이 제시문에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동물 실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또는 대안을 아마 묻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되는 입장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반대쪽의 의견은 아까 제가 다 얼추 말씀드렸습니다. 비윤리적이고 실효성이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동물 실험이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비윤리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뺏는 것,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동물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람의 그 생명이 소중하듯이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임상 단계에서는 그 임상 실험에 참가할 대상자를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타의에 의해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동물 실험에 참가하는 동물들은 자의에 의해서 참가하는 경우는 없죠. 거의 대부분 그 실험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좀 비윤리적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물 실험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효성 논란이죠. 실효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인간의 질병이 수없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질병 한 3만 가지를 봤을 때 이 3만 가지 중에서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과 그 질병을 같이 공유하는 질병의 숫자가 약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만 가지 질병 중에서 그 동물과 우리 사람이 질병을 공유하는 것은 1.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인체와 동물의 물질 대사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동물에서는 그 질병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이즈입니다. 이 에이즈의 원인은 HIV인데요. 이 HIV는 우리 체내에 감염됐을 때는 아주 심각한 면역 질환을 유발시키죠. 그러나 그것을 원숭이 몸에 감염시켰을 때는 원숭이 몸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병의 원인을 할지라도 사람과 원숭이에 따라서 그 질병의 발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인간의 질병 3만 가지 중에서 결국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유하는 질병은 한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 실효성 논란의 한 예로서 언급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제시문으로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다른 제시문 한번 볼까요? 자, 또 다른 제시문으로서는 1945년도에 독일의 한 제약회사에서 입덧 방지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이 입덧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입덧 방지제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동물 실험을 거쳐서 이것을 시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 중에 약 47개국의 10,000여 명이죠. 한 10,000명 정도의 기형아가 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도 이 47개국 10,000여 명의 기형아가 발생한 것은 아마 입덧 방지제하고는 커다란 관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입덧 방지제에 의해서 기형아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되는 동물 실험에서도 그 입덧 방지제가 기형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유해성을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리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저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는 입장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각각 2가지씩 설명드렸습니다. 이 예는 아마도 시험 문제에 실제로 제시문에서 등장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문에 제시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질문하겠죠. 자, 저는 지금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쪽을 더 지지하십니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숫자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동물 실험이 워낙 논란에 있다 보니까 과학계에서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이 이 동물 실험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 그래서 우리는 3R이라고 부릅니다. 이 3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 실험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자비하게 막 그냥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 실험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바로 3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물 실험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이 3R의 기초에서 답변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3R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하실 때도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맨 끝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R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3가지로 되어 있죠. 자,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replacement 이렇게 쓰죠. 영어로 replacement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한다면 대체화가 되겠습니다. 대체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동물 실험이 최초의 선택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무자비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동물 실험을 다른 실험으로 대체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조직과 비슷한 조직을 배양해서 이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인공지능을 통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조직 배양을 통한 실험이 동물 실험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 실험이 최초의 선택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덕션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최소화가 되겠죠? 이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이 실험을 할 때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본격적인 동물의 실험에 앞서서 한번 연습해 봐야지 하고서 진짜 동물을 가지고 연습한다거나 아니면은 준비가 소홀해서 동물 실험하는 과정 중에 실수로 동물의 희생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물 실험하기 앞서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충분한 준비와 그 다음에 실제 동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습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물을 한 실험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희생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할 때 과연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그 동물 실험이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선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그 동물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선행된 그 데이터를 내가 인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finement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세련화가 되겠네요. 자, 이 세련화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 실험을 할 때 이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의 사육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사육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동물들이 고통받는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케이지를 좀 쾌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그 동물이 고통을 받거나 이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정제나 그 다음에 진통제 이런 거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그 동물의 고통을 좀 줄여주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련화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가 대체화, 최소화, 세련화입니다. 그래서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이 세 가지를 우리는 3R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동물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다면 여러분의 답은 3R의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R을 답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동물 실험에 대한 답변할 때 3R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입에서 등장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 학생의 견해를 묻는 문제인데 3R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그 친구의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지식을 묻는 문제로 변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3R의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3R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마치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의 견해인 것처럼 말씀하셔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 실험은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현재 과학계에서는 3R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면접에서 만약 이런 문제를 접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시들이 제시문으로 제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시문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견해는 이 3R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R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여러분의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련화, 최소화, 대체화 이런 말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물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이런 그 문제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인 자료를 좀 확보해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